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 제가 보기엔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 안 나오는 건가요? 화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영어가 1번인가요? 영어가 예. 예. 이제 시작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나요? 들리시나요? 제 한국말이 영어로 들리시나요? 예. 영어는 1번이고요. 한국어는 코리아어는 3번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에 김장민 연구위원, 그다음에 강정구 교수님, 그다음에 에라르드 크롬 소개해 드렸고요. 사이프러스 출신이고 프랑스 코리아 친선협회 성원이며 더 프런트 편집위원인 크리상티 테어폰턴스입니다. 예, 다음은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출신이시고요. 에이전트 오렌지 다이온 시행자를 위한 베트남 협회 유럽 프랑스 연구대표이자 베트남 과학대 여성활동 촉진을 위한 단체 대표이신 구엔닥 누마이 선생님이십니다. 누마이? 예, 그리고 세네갈 출신이고요. 대안을 위한 아프리카 포럼 디렉터이며 프란치 포럼 국제 네트워크 부대표, 2011 다카르 세계사회 포럼 조직위원장인 덴바부사 덴벨레 선생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프랑스 출신이고 프랑스 세제대 오뜨비엔 지역 집행위원회 의원이시며 리모주 시청 공무원 노조 부사무총장인 미구 마티우십니다. 예, 다음은 독일 자유대학 정치학 박사이고 유럽 범민련 전 사무국장이며 6.15 공동의 해외 유럽위원회 전 운영위원이었던 박중급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지금 예, 토론은 20분씩 진행되고요. 토론 발표는 20분씩 진행되고요. 토론은 10분씩 진행됩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예, 준비해 주시고요. 발표는 우리 강정규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그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존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한반도 전쟁 위기의 역사,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전쟁 위기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키는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구조나 통일 행로의 차이점, 유사점, 이걸 살펴보고, 네 번째는 통일 방안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태동과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의 당면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작년 8월 27일 날 MBC 텔레비전 9시 뉴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하루 전에 끝난 한미 을지 전쟁 연습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첫 번째 전쟁 발발 63일 만에 평양을 점령을 하고, 두 번째 북한 지도자를 생포를 하고, 세 번째 미국이 주도해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네 번째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다섯 번째 한국의 경찰과 통일부가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이런 전쟁 연습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니까 북의 쿠바 주재 북대사인 권성철이 만약에 미국이 또 한국이 북을 침공하면은 북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지하드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연합전쟁 연습이 무려 10번 가까이 진행되고, 올해는 더 강도가 높아져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작년 12월 20일은 아주 전쟁 위기에 휩싸였고, 미국은 그 당시 북영변에 대한 부분 폭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지금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런 한반도 전쟁 위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아마 가장 극단적인 예가 94년 6월이었죠. 94년 6월의 경우에 미국은 전쟁 비상계획을 수립했고, 실제 전쟁에 투입할 육군과 공군 부대까지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방법과 도착 시간까지도 결정을 했고요. 단지 기습 공격 시간과 방법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전쟁 선발대가 300명 와 있었고, 또 미국은 48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20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전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전쟁 발발 몇 시간 전에 북에 가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를 함으로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전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위기가 2009년까지 무려 한 11번 정도 전개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1번의 전쟁 위기 가운데 9번은 미국이 주도해서 전쟁 위기를 일으킨 거다. 이게 한반도 전쟁 위기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때문에 한반도는 끊임없이 전쟁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철군을 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의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체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공고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입니다. 자, 한반도에서 이렇게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해야 될 핵심적인 일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아직까지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느냐?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토대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와 그 다음에 군사동맹, 이거는 한미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북과 중국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 역시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남쪽의 군사비는 세계에서 한 7, 8위 정도 수준이죠. 약 300억 달러이고 북의 경우에는 군사비가 5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남이 북의 군사비의 무려 60배 가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은 또한 병력이 한 110만 명 정도 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제대로 되려면은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동맹 폐기와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핵무기, 북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동시에 폐기하는 작업과 남과 북이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의거해서 군축을 실시하는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이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이 평화협정이 이행되는데 약 한 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만은 이 이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조건을 갖추게 되는 평화체제가 완결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평화체제는 사실 1953년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의무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평화체제를 의무적으로 완결시키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까지 반대해서 제대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7년 2월달 이후입니다. 소위 말하는 2.13 합의인데요. 육자회담에서의 합의인데 왜 그러면은 미국이 53년부터 끊임없이 2006년까지 평화협정을 반대해 오다가 왜 2007년 2월 달에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2006년에 북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의 요구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수용을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북으로부터 받아내는 서로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서로 교환하는 합의를 이룬 것이 바로 2007년 2월 달의 2.13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2.13 합의라는 훌륭한 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은 미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북의 핵무기 실험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의 이런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평화체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고요. 다음 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과정이나 통일 행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는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한반도는 거의 특히 남쪽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다. 물론 독일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세었지만 미국의 서독에 대한 영향력은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점령 구조 자체에서부터
차이가 있죠. 독일의 서독의 경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합동으로 점령을 했지만도 남한의 경우에는 미국 단독 점령이었다. 이래서 남의 경우에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고 절대적인 예속하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북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정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사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한국전쟁이라는 남북 간의 민족적 비극을 체험했기 때문에 냉전이 그야말로 남북 주민들의 그 삶 속에 녹아내려 있다. 이래서 한반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강요하는 속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독일식의 흡수 통일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 방안은 결코 독일식의 흡수 통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남북의 지역 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는 연합성 연방제의 통일 방안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 이후에 세계 질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세력 전이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세력은 미국의 전행적인 단일 패권주의에서부터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하에 지금 놓여 있는데, 미국은 이미 경제 패권은 잃었다,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치 군사 패권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경제 패권 상실과 정치 군사적 패권 유지, 이런 이제 불균형적인 상태하에 놓여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이 지금 세력 전이기,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행기의 위기가 한반도에 끔찍한 전쟁이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행기의 그런 어떤 기회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냉전 분단, 적대 체제를 만들고 강제하고 지금도 재생산하고 있는 제1의 힘인 미국이 이미 패권을 상실해 가서 쇠잔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외세죠. 기존의 외세는 지금 노약해져 있고, 새로 신흥 외세인 중국의 힘은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시기야말로 기존 외세와 신흥 외세가 한계가 있는 이 과도기야말로 남북이 자주적으로 협력을 해서 민족 자주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상태이다. 이래서 평화통일의 최적기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한편 미국은 그야말로 상실해가는 패권을 되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이것이 한반도에 그대로 전쟁 위기로 나타난 것이 작년의 천안함 사태 이후에 끊임없는 전쟁 위기이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북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 압박하는 그런 군사 대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허물어지는 경제 패권을 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이쪽의 희생을 통해서 되찾으려는 몸부림이
바로 한미 FTA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를 발판으로 해서 미국은 TPP로 일본과 호주라든지 멕시코, 카나다까지 묶어서 경제 패권을 회복하려는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바로 이런 안간 힘, 발버둥이 집중적으로 투영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의 이 세력 전이기는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의 최적기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기의 시기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평화통일의 기회를 최대화시키고 위기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역량은 한국 사회의 주류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고 민족, 민중, 민주 세력과 이것은 남과 북을 통틀은 민족, 민주, 민중 세력이 주체적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에라르트 크롬 연구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specially very much to Professor Kang. I think one of the problems is that the comparison of the division of the Germanies and the Koreas shows that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and you should have in mind the difference if you speak about the comparison. It's not only the point that in Germany there were the four occupation powers, the USA, Soviet Union, Great Britain and France, and in South Korea only the Americans. I think the main difference is the division of Germany was a result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was the result of the German politics and the attempt of the Germans to conquer the European continent and to rule the world. And the Germans waged the war, and they made a lot of war crimes and the attempts to eradicate the Jews in Europe, and millions of people died due to the German war crimes in the Soviet Union and Poland and a lot of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defeat of the German fascism was the point. From there, the four main victory powers decided we need to occupy this Germany and to split it in four zones of occupation and to establish a new administration. And from that point of view, at the end, 4 years later, 1945, we had the end of the war, and in 1949 we had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German states. At that end, it came to the two German states, the socialist German state in the east, in the former Soviet zone,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western zones. So, and Germany was one of the main fields of the fights of the whole Cold War in the world, and at the end, the Soviet Union and the whole Soviet bloc in the eastern part of Europe declined, and they had to resign the socialist idea. And in that situation,
we had the German unification as a result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inside Germany,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and as a result of the end of the Cold War. And inside Western Germany, you may say since the beginning of the 70s,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only a topic for the elder people and the official politics and the right wing. But at the end of the socialism in the East, the Eastern population,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 Eastern Germany, in the GDR, they said it's better to have the unification in Germany, and the political establishment in the former Federal Republic in the West and the people in the East, they decided, you may say, in common to make the unification. And Germany is still one of the most strong economic and political powers in Europe. And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Union, Germany acts as part of the big game of competition in the world markets of today. And the situation in Korea, I know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of South Korea, of course. You are one of the tigers in Asia and so on. But you have a special situation here in Asia, and that's why I don't think that we should compare the two cases in a very strong way.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ut the reasons for the division of the countries are quite another thing.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today, you have one main factor in all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s. This is the big historical shift of the weight of world economy back to Asia. If you look at the whole history of world economics, the main center of world economics has been in China and to some extent in India up to the 18th century. And only in the 19th century, in connection with the colonial rule of the big colonial powers of Europe on wider parts of the world, and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t capacities, especially in Europe, Europe became the center of world economics from the 19th century up to the 20th century in the middle. And then the center of world economics went to the USA, and now it's going back from that North Atlantic world of the white man back to Asia. That is the sens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s we have now. And the politicians and the decision makers in the West, they in the Western countries, I mean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SA, they don't know how to react on that situation. And if you look at the new political, scientific publications, you find in the USA, for example, Parag Khanna. He came from India as a young political scientist working in the USA and thinking the worl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SA. And he says there are three centers, imperial centers in the world of today. They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future of the world will be decided between these three centers. So, and from that point of view, the interesting point from my point of view as a left person from Germany is the qualification as
of the European Union as one of the imperial centers. And inside Europe, Germany is the main power to follow its own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20 years after unification of Germany, Germany is a new on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al politics, an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Europe, also as actor inside that European Union. So, and the situation of the USA is how to answer to the decline of its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capacities, powers. If there's an important book about 25 years old from Paul Kennedy, it's a British historian who works in the US, and he wrote a big book about the uprising and the decline of big powers in historical comparison. I think the specialist historians know that. And he said there is a very strong interconnection between economic capacities of a big power and its military capacities. That means that at the end, the USA will not be able to have that military power they have up to now still on the basis of a declining economic potential. So from that point of view, they have the problem how to react on the change of the big shifts, the change in the economic power in the world. And from that point of view, we have now a special time, a special part of history where the USA are still military strong, but not so strong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in such a situation is the danger to try to use the military power as comparison for the economic. And from that point of view, they look at the military possibilities to hamper this big shift. So that means if the Americans think about the military answer to the stronger China and the new situation in India and the economic possibilities of other Asian countries, they look at the surrounding of China by military means. That means the troops of the USA in Iraq, in Central Asia,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in Afghanistan and Pakistan, the cooperation with India to some extent, even in the military field, and especially the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American capacities in South Korea are part of that surrounding. That means even when the US are trying to reduce the military capacities, you know the disputes in Washington on the budget and the debates between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and so on and so on. They will cut down the military budget about $500 billion in 10 years. Then I imagine they will reduce their military capacities in Europe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not in the Middle East and not in Asia. That means it will remain the danger of military confrontations in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American politics. And from that point of view, I think it will depend on the situation in Korea. If you have a majority of people in the south of Korea which is acting and at first voting
in favor of such a concept you have presented, then the situation will be better here. But at least it will depend on the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here in South Korea. North Korea is acting as it does, and they have, I think, all the analysis I know, they have the nuclear power, the nuclear weapons. Nobody knows in which quality, but they have. That means a war in Korea, in the region, will be a war with nuclear weapons. But you mentioned the six-party party talks. From that point of view, not only the Koreas and the USA are actors, also China, Russia, and Japan are involved in that process. And you have still the nuclear balance of powers between Russia and the US, and to some extent between China and the US. That means a nuclear war cannot be part of the calculations of the USA. And from that point of view, you can rely on the situation that the balance of nuclear capacities, the second strike capacity, is still existing, and China and Russia, in my assessment, I know the Rosa Luxemburg Foundation also has some seminars with specialists in China and in Russia and in India. I know the positions of the analysts who are dealing with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They are not interested in any destabilization in the Koreas. That means as long as you rely on the six-party talks, you have, from the point of the diplomacy, you have an area, not only that two Korean states speak to the USA, but you have the regional construction to speak about that problems, and at third and second, you have the Shanghai Organization in Asia, where China, India, Russia, and others have cooperation. You have the BRICS cooperation, the South, between China, India, Russia, Brazil, and South Africa, and these all are institutions, or you may say regimes or organizations which are interested in having peace in the world as a whole and in that region especially. And that's why I think the most important point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to have the point on the agenda that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in Korea, to have a nuclear weapon-free zone. You need a peace treaty. It's crazy that you have only the stop of the state of war since 1953. So, and that means to make a peace treaty and to have some cooperation step by step. But at the end, if we come back to the German experiences, I think i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and North and Korea, a long way and long-ranging cooperation with the aim to have some form of confederation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bilateral relations through cooperation is better than any idea of any form of reunification in a short time, I think. Oka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김장민 연구위원님.
강정구 교수님하고 우리 크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특히 연방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연방제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이 연방제, 즉 통일헌법에서 연방제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게 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6.15 공동선언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남측의 연방제, 연합제, 남측의 연합제와 그다음에 그 낮은 단계 연방제의 부분을 이제 살려서 향후 통일 방안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동당 강령을 보더라도 이제 그 과거에 연합제 내지 연방제를 통일 방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가까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국가 비전으로서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연방제라든지 연합제 혹은 국가연합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사람들이 이제 통일 방안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차이점이라든가 이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거를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정의와 차이점을 공부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08년도부터 만 3년이 넘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통일헌법이라는 부분을 중장기 연구 과제로 삼아서 1년에 이제 한 편씩 제가 그 논문 혹은 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처음 제가 한 게 그 통일 헌법의 그 제정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정부 형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썼고요. 거기에서 특히 그 독일의 통일 과정과 또 예멘의 통일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통일에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그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만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독일 특히 서독의 경우에도 그 수십 년 동안 통일을 대비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왔고 특히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많이 해왔고요. 독일과 통일이 생각했던 애초의 통일은 그런 흡수 통일이 아니라 양 정부가 교섭과 합의에 의해서 통일 헌법을 만들고 그런 통일 헌법을 국민의 그 총투표로서 통과시키는 이러한 그 합의에 의한 통일을 준비해왔고 실제로 독일은 그런 절차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법적인 절차로 어떤 걸 해왔냐면 독일이 통일이 되려면 독일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주범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 대하여 주변의 국가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었고 소련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나 미국의 경우에서도 이런 게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이들 나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일이 침략했던 그 폴란드와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서로 그 불가침 조약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대국과 독일과 동독과 서독에 포함된 4+2 조약이라고 합니다. 4+2 조약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했는데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것을 승인받는 그리고 독일 통일에 협조하겠다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에 대한 독일 서독과 동독의 어떤 법률적 절차를 논의했는데 첫 번째 관련된 조약이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요. 그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 조약을 이제 두 차례 맺었는데 그런 준비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동독이 무너지면서 서독에게 흡수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거는 흡수통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독일은 오랜 시간 동안 합의에 의한 통일을 준비하고 다만 그것들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반면에 그 예멘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수차례 그 무력 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 예멘 간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남북 예멘의 긴급한 협상이 제기되는데 그 협상의 원칙이 어떤 거였냐면 기본적으로 그 외세를 배제하고 그 남북 예멘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러한 협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군사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협의해 갑니다. 그래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후에 또 절차를 협의해서 한 단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협상과 군사 충돌을 번갈아 가면서 점차 통일 헌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북 예멘은 그 통일 헌법을 합의하고 약 3년의 과도기라는 것을 거쳐서 그 통일 헌법안에 대해서 국민 총투표로서 통과를 시켜서 남북 예멘은 통일이 됩니다. 물론 통일된 이후에 남북 예멘의 연립정부가 무너지면서 그 남측 그 당시에는 남예멘이 그러니까 이제 북예멘인데 그 남측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예멘이 이제 내란 비슷하게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내란의 형태로 했지만 그 내란이라는 게 사실은 이미 통일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거였고 엄격하게 말하면 통일된 이후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멘의 과정이 사실은 나라는 조그마지만 결과적으로 그 협상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통일 헌법을 만들었다는 데서 되게 이제 그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9년에 했던 거는 뭐냐면 남은 자본주의고 북은 사회주의인데 이런 체제가 하나의 경제 체제가 가능하겠나.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 해서 이런 혼합 경제로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질서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제기를 좀 했었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혼합 경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원적인 소유 구조, 그러니까 공공 부분과 어떤 대기업이나 재벌 이러한 부분을 그 무상이 아닌 유상이지만 어떤 적절한 그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적절한 방식에 의해서 공공 소유로 확대하면서도 일정 부분 이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유럽의 그 사회적 경제 질서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의 중간 정도 가는 뭐 그런 걸로 제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요거 지금 자료집 보면 151쪽에 나오는데요. 그 연방제, 항구적 연방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항구적이라는 말이 붙는 건 뭐냐면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진보 진영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연방제의 구성 요소, 저는 지금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는 연방 국가지만 그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걸 지역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의 두 개의 지역 국가밖에 없는 그러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일된 코리아 반도의 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이 과연 남은 자본주의고 북은 사회주의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해야 될 국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봤어요. 그런데 통일을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소위 이게 하나의 체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수렴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체제를 보장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에 좀 그 의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연방제는 대부분 그 5개 이상의 지역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2개의 연방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가 서로 싸우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는 최소한 5개 이상의 지역 국가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 국가가 주도를 하지 않고 또 지배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맹주가 없는 물론 그 중에 규모가 크고 작은 지역국가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지역이 지배하지 않고 또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의 대립으로 전환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연방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도 연방제로 전환될 때 프로이션이 너무가 컸습니다. 너무가 컸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지역 국가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방제가 프로이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이션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지역 국가로 나눈 거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에도 연방제를 할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퀘벡인데 이 퀘벡의 경우에 너무 지역이 크고 어떤 주도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쪼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방제를 할 때는 완충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최소한 다원적인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벨기에나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남과 북만이 존재하는 이러한 연방제는 우리가 통일헌법적으로 볼 때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그 연방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항구적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된 한번 연방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역사가 삼국시대에 있어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갈라졌었는데 이제 왜 통일이 됐는데 남북 통일을 하는데 연방제를 해가지고 무슨 외국처럼 나라를 또 몇 개로 쪼개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는 첫 번째는 통일 모델에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볼 때 그 연방제를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2개의 지역국가가 아닌 5개 이상으로 나누어진 누가 지배하지 않고 그리고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구적인 국가 모델을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통일도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모순이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 그래서 한국과 같은 이러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중앙 집권이 있고 모든 지역 사람들이 소위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올러와 너싱이라는 그러한 그 과도한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를 분권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분권 체제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통일 모델에서 연방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계기 속에서 분권 구조가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연방제는 단순한 통일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분권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의 연방제의 나라를 쭉 보게 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권한에 따라서 자기의 지역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중앙 권력을 잘 필요도 없고 자기 지역의 책임 하에 자기 계획하게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정치 제도나 아니면 경제 제도나 세금이나 이런 복지 서비스나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지역 간의 경제이 있음으로써 어떤 주민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쟁력의 부분에서 연방제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또 실제 연방제 그렇게 되고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가는 지방자치보다 훨씬 더 분권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중앙 권력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다 표가 연결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연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에서는 중앙 권력은 커다란 국방이라든가 뭐 이런 무역이라든가 이런 커다란 걸 신경 쓰고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 이 가까운 정부가 바로 주민의 복지,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나 주민을 잘 알고 있는 지역국가가 바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정당들도 역시 그러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연방제의 정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역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적인 측면도 있답니다. 성서의 계약에 의하면 그 이슬람에서 모세의 이후에 12부족이 있었는데 이 12부족이 모세를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부족 연합국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는 이 12부족이 모두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연합, 그 당시에 이제 부족 연합인데 그래도 하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기독교 사상이 그렇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그 망명을 한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즉 미국이라는 연방제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나온 성서의 계약에 근거한 12부족의 부족 연합국가에서 좀 됐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계약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계약설이 뭡니까? 자유로운 개인이 어떤 국가,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다시 국가를 형성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공동체 형성의 계약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바로 공동체 형성의 계약, 국가를 만드는 계약, 국법 계약, 바로 이것이 연방제를 만드는 헌법 계약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설 계몽주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의 과도한 권력을 부정하면서 가능하면 소규모 단체로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일부 연방제의 사상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그 연방제의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게 국법계약입니다. 국법계약. 왜냐하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 국가 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헌법을 만들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속에서 연방국가와 지역국가, 그 국민의 관계가 거기서 규정이 되는데 이러한 국법계약이 연방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이것이 바로 연방헌법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분권과 합의, 소수자의 보호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원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충성의 원칙. 첫 번째는 국가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국가가 먼저 국민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2차적으로 중앙 권력이 개입한다. 그 다음에 중앙 권력과 지역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을 해가지고 공공의 서비스, 국방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역할을 나눠서 협력을 해서 상호 존중하에 한다. 그래서 협력적 연방주의 이렇게 하고요. 또 균등적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 국가가 조그마거나 크거나 하나의 지역국가라서 그 존중해 준다는 거. 마치 국제연합에 있으면은 뭐 미국같이 큰 나라나 조그만 나라 하나의 의결권을 똑같이 주듯이 연방제에서도 크기는 다르지만 똑같이 그 연방제에서 자치권, 분권의 권한을 준다는 거죠. 물론 독일과 같이 이제 약간의 하원을 구성할 때 격차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인구 비례에 완전히 비율하지 않게끔 그래서 격차를 주더라도 그 격차가 최소화되면서 하나의 대표성을 인정하게끔 하는 게 균등적 연방제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로는 저는 뭐 연방제 장점을 살리려면 합의제가 좋다. 그래서 정치제도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고 더 이상적으로 하면 합의제 정부다. 그래서 합의 정부에서 독일식의 뭐 그 다수결을 전제하고도 있지만 저는 왜 스위스식의 합의 정부로서 위원회 정부. 그래서 이제 강요회담, 강요회의 이런 거죠. 그래서 위원회 정부, 뭐 또 사회주의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사회주의에서 이제 위원회 정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주석단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예멘의 경우에도 위원회 정부에서 대통령 평의회라는 5명의 대통령 평의회 의원이 그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스위스는 돌아가면서 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향림교회에서 통일헌법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 평의회를 정부 행태로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질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독일의 경우에 보면 헌법에 경제질서가 없어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이라는 이러한 게 있어서 상당히 경제질서의 선택에서 어려운데 독일의 경우는 아예 헌법 자체에 경제질서가 없고 각 지역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향후 통일 헌법에서도 경제질서를 특정하게 규정할 게 아니라 어떤 자율과 자치를 인정하면 상호 수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부분이 색깔이 강하겠지만 점차 지나면 그런 것들이 완화돼서 상호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방제와 지방자치. 연방제는 주권, 통치권의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는 이제 그것보다도 어떤 지방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근본 정신은 분권이라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층계별로 이제 그 순서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주민과 제일 가까운 서비스는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국가, 국방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렇게 담당하는 거고, 저는 이래서 지역 차원에서도 어떤 그 분권과 자치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읍면동의 그 동네 의회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돼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통장을 직접 선거로 한 다음에 그게 동네 의회로를 해서 읍면동 의회를 하자. 여러분한테 생소하고 행정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5.16 군사혁명의 박정희 정권이 그걸 다 없앴어요. 박정희 정권 전에는 우리의 읍은 전통적으로 다 읍장과 동네 읍회를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면, 읍, 그리고 동도 해왔었고, 근데 이런 박정희 군사정권을 다 없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읍면동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지방자치법에 선택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그 읍면동의 인구가 적으면은 주민의회를 안 두고 주민총회를 둘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우리도 향후 선택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앙 차원에서나 지방 차원에서나 통일뿐만 아니라 분권과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일 때 저는 연방제의 국가 형태가 향후 통일 국가의 항구적인 그러한 국가 형태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빠진 부분인데요. 그 발표 토론자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정리하는 발언으로 그 한 3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발언일 테니까 그걸 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로 테아폰터스 프론트 편집위원님 발표해 주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three very rich and important analyses actually to understand divisions and how can we achieve and build reunification. And it's fundamental. And there is a fundamental, as we could see,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Germany, Korea, and Cyprus, because in the difference from Germany, our countries, your country, Korea, my country, Cyprus, had never in all their history aggressed or intervened in another nation, country, or aggressed people. And that's a big difference to understand that reunification is the highest aspiration for us, for our people. And for Cyprus particularly, and Korea, because it's a peninsula, an island is almost the same thing. It's so easy delimited by the sea, so it's one nation, one people. And historically, our people had always fight, struggle for independence against foreign troops and foreign forces. And that, if we see thoroughly, our history is different. And that's the difference with Germany that invaded and aggressed other nations. That's why reunification or unification takes a different meaning, and politically, militarily, and economically is different. So, as I said, I'm going to talk about the prerequisites to fight and achieve and possible ways of having the reunification. And I think above all, what is important is to fight for a complete democracy. It means to push democracy in our countries and in divided countries in order to fight freely, to be organized. First, workers must
be organized, should be and have the freedom to be organized in trade unions and other kinds of workers' organization, and people must be free to build and create committees, and in order to fight and struggle, for example, in Korea, to fight against the area law of national security law, and also in order to fight for some fundamental rights of demonstration, for striking, because as we can see nowadays, especially nowadays with the capitalist crisis, is not easy, and it's not the only case of Korea. We can see also in Europe that slowly, even if people are not directly oppressed by states in Europe, or in Korea is the case, people are oppressed and repressed, but not always, it depends. There is some indirect oppression and threatening, and we can see also that working conditions are deteriorated. We can see also that people actually don't even nowadays dare sometimes to fight and struggle and be organized. So complete democracy means to be free, to be organized, and fight. So fight, also we need to fight against capitalism, especially nowadays. People are uprising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 need to be organized in order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tate. This is, it was said that humanity, the whole humanity is strengthened all around the world, either in Africa, Middle East, United States, and Europe. Of course, it's not in the same way, but generally, humanity is strengthened. And in my point of view, a very important struggle is the political struggle. And, for example, one very important political struggle that we must and we should do is to put away foreign troops from our countries. Bases, like in Cyprus we have British bases, and in the north Turkish troops, in Korea US troops. They must leave the island, leave Korea, so we can by ourselves independently build reunification. Nobody can give us lessons how to do, and nobody should intervene in our way of reunify our countries. And also what is important with the fight of a political struggle and for complete democracy is that as nowadays people suffer, it's not easy to fight for reunification when we have so many everyday problems. And sometimes people cannot imagine, because there is the division is done, but is not profound. It's done in the mind. So people cannot even imagine that it's possible to reunify because of their everyday economic problem and the problems to survive. So, so that is very, very, very important. And I think also we should, in order to fight against capitalism, there must be also convergence of struggle. It means that the struggle in Korea must join the one in Cyprus, and also, even if the context is not the same, but both countries were divided for imperialist interest anyway, and because of their geostrategic position. So, and also we need to
convergence between the struggles, anti-capitalist struggles in Europe and United States and Africa,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lso is needed to exchange, because as it was said, in order also to fight against imperialism, we need this convergence. And we need also an anti-imperialist struggle at the same time. So, as Koreans and Cypriot, we have actually three struggles to wage. Foreignification, anti-capitalist, and anti-imperialist. And in order to achieve this, we need also international solidarity, because we have the same interests and needs. People actually are not the same, because in Cyprus we are divided because they say you cannot live together because you have different communities and so you have different religion. But actually we have the same needs and the same interests. The only difference is not the interest of imperialists. And especially nowadays there is a harsh confrontation in our areas, around Korea and around Cyprus too. So that's why things is not easy to achieve alone. And as for reunification, for example, for Cyprus, I'm not sure that a 5-state federal system is appropriate, because it's too much, because Cyprus is only 9,125 square kilometers, so I cannot imagine my country into 5 states. So for the moment, the solution that it was advanced is a federal system with one entity, one sovereign country, and independent country. And so one Cyprus. And what is happening actually since 2-3 years is that people can come and go i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ey can meet, and also there are some working groups who deal and discuss and exchange about what can be the education in our country, what we are going to do about economy, military issue, and political issue, governance issue,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xchange on such issues, but also to meet, because as it was also said, we must never forget that it's us, we are going to build reunification, we are going to achieve reunification. So at the end, what was done in Yemen, we need a referendum. At the end, people must decide for the referendum, because if we reunified, it's because people decided to do it. And the federal system, or the country that we are going to build, and so our nation and our one people will decide it creatively to do it as they want,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resources, according to the needs and interests of each people. And I'm sure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Cyprus will not be the same. But one thing is sure, that country, nation, people will be reunified. And the point is that as we can see these last 3-4 days, is very important to exchange, very important to talk. We are all so far, an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go forward for reunification, and also go forward to fight and organize and find alternatives, probable alternative solution about what is happening nowadays with the crisis. Because it's true that some months ago we could imagine a federal country with its 2 states, but because it's different economy, for the case of Korea, for example, but nowadays in Europe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I'm not so sure that the capitalist system can be maintained. Everywhere the system
cannot maintain nowhere. So people want to overthrow the system. And they want, as we heard a lot of here, about socialism. And eco-socialism also, we heard talking here, something. So eco-socialism, it means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 and people's happiness and living with the nature. Of course, there are some specialists that don't want to talk more about this because they said things better than me. But socialism was the word pronounced here and everywhere around the world. Of course, it won't be the socialism of the past. We have to learn what happened and inspire from the good things and the negativ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But one thing is sure, we must not copy, and we must not copy a reunified country or a reunification system. We must create by ourselves. So our socialism, it will be the socialism that people need. For example, in Europe and even in Greece, it will be different from the one in France, from United States, even from Korea and Cyprus. But anyway, the one thing is that capitalism cannot survive because people are suffering. So I don't think that we have to maintain this system. That's why people must meet and discuss and exchange. Only them can decide. This is a fundamental prerequisite discussion and vote, or a referendum, and also independently we must build our economy, independently we must decide our political system and political situation without foreign troops and interventions, and also militarily. Everywhere we must be unanimously and we must agree for a denuclearization of the whole world. But as far as there is one state, a single state having nuclear, so everybody must be able to have it. We cannot have two-sided, one like Cyprus must not have it because it's a dangerous country, but United States or South Africa can have it. So either all don't have it, or all must be able to defend their nation and country. So military independence is very, very important to defend as far as imperialist powers exist, as far as aggressors exist in the world. We need to defend our people and nation. That's why anti-imperialist struggle is needed too, in order to fight so we can go forward for peace and denuclearization and demilitarization. So I can stop here. Thank you. 지금 구엔닥 노마리 선생님께서 바로 토론을 이어서 하고 싶으시다고 제안을 하셔서 10분만 괜찮으시죠? 네, 10분만 먼저 해서 우리 노마리 선생님 먼저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Okay. I would like to react to all what you have said. Here we are in international forum, and a forum means that we exchange our ideas. A forum means that we communicate. We are here to listen and to exchange. So we have to be careful not to use the word must. Because the must for one country is not the must for the other. This is my strong, peaceful remark. So the second thing, as all our
friends have said that the model of reunification for one country is not the same for the other. It depends on the geopolitical strategies of the world. And the world now is in crisis, in chaos. The world now cannot offer any model to copy. Tha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case of Germany is very different of the case of Yemen, or the case of Cyprus, of even the case of Vietnam. But thinking far away and speaking not as a geopolitics or whatsoever,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if in one country we have an enemy, if in one country we have somebody who is not our brother, who he doesn't speak the same language, has nothing to do with us, why should that kind of people stay in our home? That is a question. If the whole Korea remember that they have a long period of fightings already, a long period of sufferings, and a long period of prisoners and so on. So, why you are asking reference to peoples? Of course, we are here, we support you by solidarity. Of course, we are what we call people of the mind, elite, something of dreamers. But I remember three days ago, coming here, I have found a man who said that he is old. A Korean man said he is old. He's about 80. He's not old to me, 80 today. And he said, reunification is tomorrow. You sleep, you awake, and here you are together. So the point is how you try to treat your friend, your neighbor, and your own family. Because suspicion is no more inside a family. So if the North Korea has a very powerful technical impact, for me it's nuclear impact. And the South has a very powerful strategy of techniques, money, and human power. Why don't you put all together?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e have nothing to say you must do something. Usually in Vietnam, we must have the referendum. But the referendum no longer exists because America entered and said, no. If you have a referendum, that country will be communist. So we disagree and we put the war. But the Vietnamese people are very wise. They at the long term of long struggle, we are not killing each other. And America, when she went out, gave us a very, very big problem. You know, all the IBM names of people working for America wouldn't be there. So that if the North, the Vietnamese coming from the North, said that he has worked for the American, so he is a traitor, we're going to kill him. So there is no blood. So I wish that your country will be a very peaceful country. It means that you have yourself, because you have one language. You have one way of living. You eat with chopsticks. You do not use fork
to it. You use rice. You use everything similar. So, similarizing your way of politics will be my hope. 예, 지금부터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45분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